왜 나이 들면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 모임에서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들이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합니다. 며느리는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만 끄덕입니다. 손주는 스마트폰만 봅니다.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명절날 차례상 앞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배치를 어떻게 할지, 제사는 몇 시에 지낼지 다 아들 내외가 정합니다. 나는 그냥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평생 이 집안 어른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자리만 채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병원 가서도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옆에 있는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봅니다. 나는 환자인데 보호자한테 묻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게 나이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다릅니다. 70이 넘었는데도 자식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며느리도 눈치를 봅니다. 손주도 함부로 안 합니다. 오히려 먼저 여쭙고 의견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는 똑같은데 대우가 다릅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그것만도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서?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백색일로 매주 마음의 여유를 담아가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73살 이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으셨고 연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자식들한테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착하게 살았고 자식들 뒷바라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전화합니다. 명절 때 의견을 물어봅니다. 며느리도 함부로 못합니다. 손주도 할아버지 말씀 잘 듣습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이분이 5가지를 바꿨습니다. 딱 5가지만 바꿨는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왜 나이 들면 무시당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둘째,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정호 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호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괜찮았습니다. 노원구 52평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뜨고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이 넓은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이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웠으니까요. 아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10살 손주와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친구랑 치킨집을 차리려고 합니다. 치킨집? 네, 요즘 치킨 프랜차이즈 잘 되잖아요. 좋은 자리 나왔는데 보증금이 필요해요. 얼마나? 7천만 원입니다. 이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건 좀 큰 돈인데.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15년 일했는데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직장도 불안하잖아요. 사업 잘 되면 손주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어요. 이정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빠가 도와줄게. 통장에서 7천만 원을 빼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며느리도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손주도 할아버지한테 안겼습니다. 그날은 정말 훈훈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청소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청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비켜주실래요? 아, 그래. 알았어. 이정호 씨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 아침인데 청소를 이렇게 일찍 하나? 의아했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 후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청소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파에 방금 스팀 청소했어요. 마르기 전에는 앉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네, 1~2시간은 기다리셔야 해요. 이정호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 소파가 말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아이들 셋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냥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점심 드실래요? 아니면 나중에 드실래요? 지금 먹을게. 그럼 애들이랑 같이 드세요. 저는 외출했다 올게요. 며느리가 나가버렸습니다. 이정호 씨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정호 씨 말은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럼 같이 먹죠.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참. 다음 주 토요일에 치킨집 오픈합니다. 오픈 행사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됐구나. 일주일 후 치킨집 오픈 날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가보고 싶었습니다. 내 돈으로 차린 가게 아닙니까? 나도 가볼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신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세요. 손님들 응대하느라 아버지 신경 못 쓸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대신 집에서 손주 좀 봐주세요. 저희 둘 다 가게 가야 해서요. 응, 그럴게.
손주를 하루 종일 봤습니다. 저녁 9시에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둘 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오픈은 잘 됐어? 네,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내 돈으로 차린 가게가 잘 되니깐 기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가게에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주말마다 가게를 도왔습니다. 이정호 씨는 집에서 손주를 봤습니다. 학원 데려다 주고, 밥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보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 가게가 생각보다 안 됩니다. 왜? 처음엔 잘 됐잖아. 오픈 이벤트 때만 손님이 많았어요. 요즘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조금 더 해봐라. 장사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월세랑 재료비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번 달 적자가 300만 원입니다. 이정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요. 그런데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 혹시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가게 때문에 제 월급이 다 들어가서 얼마? 200만 원만. 이정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알았다. 통장에서 200만 원을 빼줬습니다. 다음 달에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달라고 했습니다. 3달 동안 6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7천만 원에 600만 원. 벌써 7,600만 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아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벌렁 눕더니 아버지, 좀 비켜주세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누워야겠어요. 아, 그래. 이정호 씨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며느리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버님, 그 우유는 손주 거예요. 아버님, 그 과일은 제가 다른 데 쓸 거예요. 아버님, 저녁은 저희끼리 먹을게요. 아버님은 라면 드세요. 돈을 주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도움을 받는 쪽이 도움을 주는 쪽을 68%더 무례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빚진 기분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저 사람도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빚진 기분이 덜하니까요.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무시는 더 심해집니다. 이정호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7,600만 원을 줬습니다.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며느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정호 씨를 무시하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는 순간 힘이 넘어갑니다. 이정호 씨는 이제 이미 다 준 사람이 됐습니다. 아들은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정호 씨 눈치를 안 봤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들은 7천만 원이 필요할 때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받고 나니 존중이 사라졌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면 안 됐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식과 같이 살면서 돈을 주지 마십시오. 주는 순간 당신은 힘을 잃습니다. 받는 순간 자식은 당신을 무시합니다. 특히 같이 살면 더 심합니다. 매일 그 무시를 견뎌야 합니다. 돈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합니다. 이정호 씨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존엄이 더 소중합니다. 이정호 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그래 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알았어, 알았어 했습니다. 손주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래, 놀아라 했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착한 시아버지였습니다. 착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착하게 굴수록 대우가 나빠졌습니다. 여름 되자 온 가족이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제주도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비행기 표도 벌써 예약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호텔도 알아봤는데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수영장도 있고 키즈룸도 있어요. 손주가 좋아하며 소리쳤습니다. 와, 제주도다. 빨리 가고 싶어요. 이정호 씨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 가는 건가?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 깨는 것 같아서요.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웃으면서 듣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도 가요. 사흘 동안요. 그래, 잘 다녀와라.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드시면 돼요. 응, 알았다. 이정호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나도 제주도 가본 지 오래됐는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이정호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날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주 지금쯤 바다에서 놀고 있겠지. 이정호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사흘 후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주도 너무 재밌었어요. 바다에서 수영하고 돌고래도 봤어요. 그래, 잘 놀다 왔구나.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응, 할아버지는 집에서 쉬었어. 손주는 금방 관심을 잃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여행 가방만 정리하고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정호 씨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셔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뭐지? 집 지키는 사람인가? 가을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야구 중계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만화 봐야 해요. 지금 시간이에요. 응? 할아버지가 먼저 보고 있었는데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애가 보는 시간이에요. 좀 양보해 주세요. 이정호 씨는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손주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만화가 나왔습니다. 이정호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집 텔레비전인데, 내가 산 텔레비전인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할아버지니까요. 손주한테 양보해야 하니까요.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내 의견이 사라졌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슬퍼 보였습니다. 나는 왜 항상 내 하고 살지? 왜 내 생각을 말 안 하지? 대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싫은 소리하면 미움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내 의견 말하면 분위기 깨질까봐 무서웠습니다. 불평하면 자식들이 짐스러워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참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네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수능성과 사회적 지위의 상관관계라는 연구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고 항상 순응하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낮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수치로 보면 78%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의견도 없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의견이 없으면 존재감도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가족 관계에서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요. 부모가 항상 네 하고 순응하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별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냥 우리가 정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행 계획도 자기들끼리 정합니다. 명절 음식도 자기들끼리 정합니다. 텔레비전 채널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아버지는 네 할 거니까요. 이정호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행 가는데 의견을 안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이정호 씨는 그래, 잘 다녀와라 할 거니까요. 텔레비전 채널을 빼앗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정호 씨는 응, 그래 하고 방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차례 음식 배치를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정호 씨는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거니까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착함과 만만함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배려하지만 자기 생각도 말합니다. 만만한 사람은 배려한다는 핑계로 자기 생각을 숨깁니다. 착한 사람은 양보하지만 선이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양보만 하다가 선이 사라집니다. 착한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이정호 씨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존재를 잃는다. 침묵은 때로 미덕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니체의 말이 맞습니다. 이정호 씨는 침묵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잃었습니다. 가족들 눈에 이정호 씨는 이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갈 때 같이 가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구나. 내 생각을 말했어야 했구나. 하지만 이미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의견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저러시지?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기 생각을 말하세요. 여행 가는데 같이 가고 싶으면 나도 가고 싶다 하세요.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할아버지가 먼저 보고 있었다 하세요. 음식 배치가 이상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말하면 됩니다. 미움받을까봐 무섭습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투명 인간이 되는 겁니다. 분위기 깨질까봐 걱정됩니까? 하지만 당신 인생이 깨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짐스러워할까봐 두렵습니까? 하지만 당신 존재가 짐이 되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고 의견을 내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건 싫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투명인간에서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만만함은 불행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만만한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이정호 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 배우기를 멈췄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카카오톡은 겨우 했지만 사진 보내는 건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잘 못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 나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 이정호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요즘 유행하는 레스토랑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직원이 없었습니다. 입구에 큰 화면만 있었습니다. 키오스크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주문하시면 돼요. 이정호 씨는 화면을 봤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손주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것도 못해요? 제가 할게요. 10살짜리 손주가 휙휙 눌렀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결제까지 금방 끝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냥 서서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 모르시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이정호 씨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유튜브에서 이거 유행이래요. 챌린지 영상인데 진짜 웃겨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나도 봤어. 그거 재밌더라. 너도 한번 해볼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나도 알아. 인스타그램에도 엄청 올라오던데.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챌린지, 알고리즘,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이정호 씨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도 이정호 씨한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이런 거예요.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해 봤자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모르실 거야 하고 포기한 겁니다. 이정호 씨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정호 씨는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대화에서 빠졌지? 언제부터 가족들 이야기를 못 알아듣게 됐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손주 운동회 사진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크게 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작은 화면으로만 봤습니다. 답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손주 잘했네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한글 자판을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단톡방에 사진 보냈는데 못 보셨어요? 아, 봤어. 그럼 왜 답장 안 하셨어요? 다들 답장했는데 아버지만 안 하셔서 미안하다. 답장하려고 했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그것도 모르세요? 그냥 밑에 입력창에 쓰시면 되는데. 말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메시지가 자주 왔는데 요즘은 안 왔습니다. 알고 보니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만 있는 단톡방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빠졌습니다. 왜 빼놨을까요? 아들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저희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요. 아버지는 답장도 잘 안 하시고 사진도 잘 못 보시잖아요. 이정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카톡 잘 못한다고 대화방에서 빼다니. 서러웠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잘 못하니까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디지털 소양과 세대 간 소통이라는 연구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니어는 가족 대화에서 72% 소외된다는 겁니다. 단톡방, SNS, 영상통화 이런 것들을 못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소통합니다.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사진을 보내고 영상 통화를 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유튜브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시니어가 이런 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가족들은 점점 귀찮아합니다. 아버지한테 설명해봤자 이해 못하실 거야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아예 단톡방에서 빼버립니다. 대화 주제에서도 제외시킵니다.
결국 시니어는 투명 인간이 됩니다. 이정호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손주한테 그것도 못해요? 소리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요즘 세상 모르시네 소리 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배우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이 들면 배우기 힘듭니다. 젊었을 때보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손가락도 잘 안 움직입니다. 눈도 침침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뒤처집니다. 대화에서 빠지고 무시당합니다. 시대에 뒤처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옛날 사람으로 봅니다. 저분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하고 무시합니다. 독일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음이 시작된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배움을 포기해서 늙는다. 괴테의 말이 맞습니다. 이정호 씨는 73살이지만 진짜 늙은 건 배움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쓰는 법 배우기 귀찮아서 포기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 배우기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뭔지 알아보기 복잡해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늙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에 늙은 겁니다. 이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배워야겠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워야겠구나. 마음먹고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거기서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을 한다는 걸 알고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답답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집에 와서도 연습했습니다. 손주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알려줄래? 처음에 손주는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가 계속 물어보니까 알려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이정호 씨는 이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답장도 빨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뉴스도 봤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키오스크도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당 가서 당당하게 주문했습니다. 손주한테 제가 할게요 소리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단톡방에 이정호 씨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단풍이 예뻤습니다. 며느리가 답장했습니다. 아버지, 사진 예쁘네요. 어떻게 올리셨어요? 응, 요즘 배웠어. 어렵지 않더라. 아들이 답장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스마트폰 잘 쓰시네요. 손주도 답장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이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가족들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식당 가면 아버지 주문하실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단톡방에서도 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대화에 다시 끼게 됐습니다. 투명 인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어렵습니까? 천천히 배우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배워도 한 달이면 30개입니다. 키오스크 복잡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톡, 이런 거 모릅니까? 주민센터 가면 요즘 시니어 교실 무료로 많이 합니다. 손주한테 물어보십시오. 처음엔 귀찮아해도 계속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손주랑 더 가까워집니다. 배우는 건 창피한 게 아니고 배우지 않는 게 창피한 겁니다. 배우면 대화에 낄 수 있으니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배우면 당당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늙음은 배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모를 포기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셨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면도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잘 차려입었습니다. 아내가 챙겨줬기 때문입니다. 여보, 면도 좀 하세요. 수염 거칠어요. 오늘 입으실 옷 여기 놔뒀어요. 머리 좀 자르러 가세요. 라며 아내가 다 챙겨줬습니다. 이정호 씨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했습니다. 면도도 하고 머리도 빗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하러 꾸미나? 볼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면도 안 했습니다. 수염이 자라도 그냥 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나갔습니다. 옷은 아무거나 입고 같은 옷을 며칠씩 입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일했던 김 부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차장님? 김 부장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정호 씨는 반가웠습니다. 아, 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네. 오랜만이네요. 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손을 뗐습니다. 김 부장이 이정호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아,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김 부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아, 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아, 네. 그러세요. 김 부장은 빨리 가버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빨리 가지? 예전에는 만나면 한참 이야기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너편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가 이정호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칸 옆으로 갔습니다. 이정호 씨는 이상했습니다. 왜 자리를 옮기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우연히 거울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었는데 너무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감지 않아서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옷을 위아래로 보니
티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바지는 낡았고 얼룩도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신발도 봤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거울을 한참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 부장이 왜 빨리 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자가 왜 자리를 옮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초라하고 지저분해 보였을 겁니다.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여는 모임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가기 싫었지만 친한 친구가 계속 연락했습니다. 야, 이번에는 꼭 나와. 다들 보고 싶어 한다.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깨끗한 셔츠를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냥 평소 입던 옷을 입고 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였습니다. 머리도 대충 빗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이정호 씨를 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정호야?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금방 다른 사람한테 갔습니다. 옆에 앉은 동창이 말했습니다. 야, 정호야. 많이 늙었네. 뭐? 아니, 그냥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창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이정호 씨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벌써? 2차 안 가? 아니, 피곤해서.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하고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가 됐습니다. 다들 깔끔했습니다. 옷도 깨끗하고 머리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만 초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지?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외모와 사회적 대우의 상관관계라는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외모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대우가 63% 낮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더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외모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판단합니다. 깔끔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저분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챙기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외모가 지저분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함께 있기 불편해합니다. 대화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김 부장이 빨리 가버린 이유가 그겁니다. 지하철에서 여자가 자리를 옮긴 이유가 그겁니다. 동창회에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정호 씨가 지저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이 들수록 외모가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가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그러겠지 하고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외모가 지저분하면 자기 관리도 못하시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없으신가? 하고 걱정합니다.
심하면 저 양반 치매 아니야? 하고 의심합니다. 외모는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외모를 챙긴다는 건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외모를 포기한다는 건 나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읽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다. 타인에게 보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다. 몽테뉴의 말이 맞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정호 씨는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거울도 안 봤습니다. 면도도 안 했습니다. 머리도 안 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이정호 씨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구나. 내가 나를 무시했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면도기를 꺼내서 덥수룩한 수염을 깎았습니다. 머리를 감고 샤워도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사준 셔츠인데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입어보니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깔끔해 보이고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님, 이렇게 자르니까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이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깔끔한 점퍼 하나, 바지 하나, 구두 한 켤레를 샀습니다. 비쌌지만 샀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이야. 아깝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서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예전에 은행 다닐 때의 모습 같았습니다. 며칠 후 깔끔하게 차려입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인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어머, 이 선생님, 오늘 멋지시네요. 하, 그래요? 고맙습니다. 마트에 가서 계산하는데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회원 카드 있으세요? 예전에는 말도 안 걸었는데 이제는 친절했습니다. 며느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응, 그래. 네, 진짜 멋지세요. 손주도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완전 멋쟁이 할아버지. 이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족들 태도와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입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며 자기 자신을 챙기세요. 혼자 살수록 더 챙겨야 합니다. 외모는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멋질 수 있습니다. 이정호 씨는 이제 변했어요. 돈도 지키고 자기 말도 하기 시작했죠. 스마트폰 배우고 외모도 가꾸고요. 근데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천장 보다가 결심했죠. 이렇게는 못 살아. 다음 날 아침, 아들아, 나 나가서 살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외로운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더라.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더라. 일주일간 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15평짜리 원룸 계약하고 이사했죠.
첫날 저녁 계란 프라이에 김치, 밥 한 공기. 혼자 먹었어요. 외로웠냐고요? 아니요, 편했어요. TV 소리 키워도 되고, 야구 중계 끝까지 봐도 되고, 밤에 불 환하게 켜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이게 자유구나. 다음 날부터 산책도 하고,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도 다녔어요. 75살 혼자 사는 분 만나 친구도 됐고요. 일주일 뒤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오히려 편해. 2주 뒤 가족이 다 왔는데 아들이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표정도 밝아지시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셨어요. 진짜 안 외로우세요? 혼자 있는 거랑 외로운 건 달라. 사람들이랑 있어도 외로울 때 있고, 혼자 있어도 편할 때 있어. 스탠퍼드 대학 연구 결과예요. 자발적으로 독립해서 사는 노인, 우울증 58% 낮고, 삶의 만족도 71% 높대요. 왜냐고요?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TV 언제 볼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행복을 만들어요. 장자가 말했죠.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자유롭지 못하면 그게 진짜 외로움이다. 3개월 뒤 친구 5명 생겼고 아들한테 전화도 더 자주 와요. 주말엔 아들 집 가서 편하게 저녁 먹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 보면서 생각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 산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예요. 함께 있어도 불편하면 그게 외로움이고 혼자여도 편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의존하면 무시당해요. 독립하면 존중받고요. 용기 내세요. 혼자 사는 선택을 하세요. 그게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정호 씨는 5가지를 바꿨어요. 돈을 지켰고, 의견을 말했고, 배움을 시작했고, 외모를 가꿨고, 독립을 선택했죠. 그러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무시당하지 않게 됐고, 존중받게 됐고, 행복해졌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도가 문제였죠. 의존하면 무시당해요. 독립하면 존중받고요. 포기하면 외로워지지만 선택하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하나씩만 바꿔도 돼요. 돈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자기 의견 말하는 것부터요. 스마트폰 배우는 것도 좋고 외모 가꾸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용기 내서 독립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 없어요. 당신 인생,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눈치 주지 않아요. 당신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당신을 지키는 건 결국 당신 자신이에요. 그러니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은 밝게,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마음은 따뜻하게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평온한 밤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조금 더 자유롭고 당당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지금까지 인생 백색일이었어요. 인생 백색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해요.